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맑게 갠 하늘. 특히 지난 주말 이 태풍의 영향권에 있었던 분들 아마도 이 거짓말처럼 맑아진 하늘에 이런 말이 절로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태풍으로 주말 내내 이 항공편 운항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발을 동동 구른 분들이 참 많으셨을 텐데, 그래서 이 어수선했던 주말을 지나보내고 다시 맞은 월요일, 오늘이 평화롭게까지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또다시 한바탕 태풍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도 태풍 같은 시간들을 지나보내고 평화로운 월요일 맞고 계신지요? 자, 오늘은 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상 추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는요, 요즘 이럴 때 완연한 가을을 느낍니다. 이런 주제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가령 찬물보다는 좀 따뜻한 물이 더 좋게 느껴질 때라든가, 얇은 이불보다는 도톰한 이불을 찾게 될 때, 혹은 이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텔레비전 소리보다 좀 더 크게 들릴 때, 아, 이럴 때 진짜 가을이구나, 어느새 가을이 왔구나 느끼지 않으세요? 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럴 때 완연한 가을을 느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먼저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이종원 시사평론가가 이 스튜디오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분장까지 하고 오셨나 봐요. 예, 뭐. 좋습니다. 화면은 네. 아주. 예. 자, 이 태풍 타파가 머물다 간 곳에 이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이에 따른 피해도 참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번 태풍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적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그 아침까지 집계한 그 결과를 보면요. 우선 부상을 입으신 분들이 중상자 1명 비롯해서 경상자 25명, 모두 26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경찰관 2명 그리고 소방관 1명도 뭐 여러 가지 안전조치 교통 통제하다가 이제 다치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네. 뭐 노후주택이 붕괴했다든지 하는 등으로 해서 사망자가 3명 발생하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태풍의 그 직접 영향권 하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어서 일단 피해 집계에서는 그 제외를 한 그런 그 상황이고요. 시설물 피해는 민간 시설 25건, 공공시설 298건, 그렇고 제주와 울산 등에서는 도로 60곳이 한때 침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신호등, 전신주, 교통 표지판 같은 것이 이제 파손이 됐는데 그런 게 한 70건 정도, 가로수도 한 166건 정도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고요. 농경지가 476헥타 침수가 됐고, 정전도 이번에도 발생하긴 했습니다. 전국에서 한 2만 7천여 가구 정도 발생했고, 긴급 복구는 거의 다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지난번 링링에 이어서 이제 타파까지 왔는데 가을 태풍은 더 이상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온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렇죠. 네. 자, 이 태풍이 지나간 뒤에 정부가 이 전국의 모든 양돈 농장에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다시 소독과 예차를 실시하면서 이 차단 좀 방역에 네. 주력하는 모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어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소독약이란지 이 생석회 이런 것들이 모두 씻겨 나간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소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하고 농협 최대한 그 보유 소독 차량이라든가 또 군 제독 차량 이런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대대적인 소독을 시행하라라고 이미 지시가 내려가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네. 오늘 오전 6시 40분경에 김포의 한 돼지 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또 한 건 접수가 되긴 했습니다. 그렇죠. 어미 돼지 4마리가 유산을 했고 식욕부진 증상을 이제 보이고 있다 그러는데
확진 판정은 뭐 내일 아침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2건이 더 이제 그 의심 신고가 들어왔는데 예. 그 사전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음성으로 나왔어요. 확진 나오지 다행입니다.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또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있었던 서울 제1평화시장의 불 23시간 만에 이제 완전히 불은 꺼졌는데 네. 이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화재로 이 시장의 소방시설이 상당히 부실한 걸로 드러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건물들이 역시 이제 문제인 굉장히 겁니다. 낡았죠. 네. 우선 그 다음 달 소방당국의 특별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조사가 한 달만 일찍 좀 진행이 됐더라면 재산 피해를 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재가 처음 발화한 곳이 지금 7층 가운데 3층에서 발화를 했어요. 네. 그런데 1층, 2층, 3층까지는 스프링쿨러도 없고 창문도 없다는 겁니다. 아, 예. 창문까지 없어요. 예.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과거에 지어진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1980년에 이게 이제 준공이 된 부분이고요. 4층부터 7층까지는 2015년에 증축을 했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어진 부분은 역시 소방 기준이 강화가 된 그 상황에서 이제 네. 증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소방 시설이 다 설치가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 특정 소방 대상물로 이 소방 안전 시설물 설치가 의무화됐던 시기도 2004년. 자, 그러다 보니까 뭐 1층부터 3층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서도 제외돼 있고 저런 기준에서도 제외가 돼 있는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그런 겁니다. 예. 자, 문제는 이런 건물이 한두 채가 아닐 것이다. 네. 특히 상가 건물들 중에 보면 그런 노후한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네. 뭔가 좀 대책은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입니다. 한 번 화재 나면 또 그 피해가 엄청나고요. 네, 하다못해 뭐 소화기라도 좀 더 많이 설치를 한다든지 뭐 그래야 네.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전세 계약이 끝나도 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7월까지 이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액수가 1,68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1,700억 가량 되네요. 1,700억 가량.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최근에 급증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2016년만 하더라도 34억 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려 그 2년 사이, 그러니까 3년 아니죠. 그냥 2년 조금 지난 사이에 거의 49.4배 수준으로 지금 이제 폭증을 한 거고요. 예. 사고 건수도 27건에서 28.1배, 760건으로 폭증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뭐 깡통주택, 깡통전세 뭐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좀 빚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이용한 세입자 중에서 이렇게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사가 대신 지급을 해준 건데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세입자들도 꽤 많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분들 중에도 또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찌됐건 그나마 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이용자는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대략 한 그 보증금 전세급 보증금 기준으로 한 17조 1천억 원대 정도 네. 이렇게 지금 이제 가입이 돼 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반환을 보증한 전세금 총액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만 하더라도 5조 1천억 원대였다는 거죠. 아유, 이것도 한 이것도 3.3배 늘었는데 급증했네요. 그렇더라도 어찌됐건 이 제도를 최대한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그렇죠.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공시가가 크게 오르면서 전국 기초연금 자격을 잃은 국민들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됩니까? 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불만 토로하시는 분들이 동네에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전국 기준으로 올해 이제 공시 가격이 표준 공시 가격 9.42%, 이제 개별 공시지가 7.94% 이런 식으로 쭉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내년에도 이제 더 올릴 것 같은데요. 이 상승분에 따라서 이제 기초연금으로부터 탈락하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네. 금액으로 그러니까 탈락시키잖아요. 부자다 이래서 이제 제외시키는 건데 지금 재산정을 쭉 해본 결과 수급자 가운데서 한 15,920명 정도가 선정 기준액을 초과해서 좀 탈락을 하신 것으로 어허. 자격을 상실하신 것으로 이렇게 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지역별로 볼 때 서울이 가장 많고요. 6,675명.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3,016명 뭐 이런 순으로 쭉 내려가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대도시에 이제 기준 시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 이제 이런 일이 좀 이제 생기는 것 같은데, 예, 좀 억울하다. 그러게요. 예, 받다가 안 받는 부당하다. 분들 이런 상대적인 분들도 박탈감도 클 것 같아요. 예, 꽤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네. 반면에 또 이제 아니 이제까지 사실은 뭐 좀 돈 있는 사람인데도 혜택 본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개중에 없잖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북 남원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살림을 가장 잘하는 지자체로 꼽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살림 잘하셔야 됩니다. 지자체들 다. 행정안전부가 2011년부터 생산성 관점에서 지자체 행정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그런 그 지수 측정을 하고 있다 그래요. 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지수 이런 걸 이제 측정을 해서 이제 시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서 자율적으로 응모한 그 시군구가 한 175개 정도 되고요. 네. 그 중에서 남원시가 1000점 만점에 854.56점. 그러니까 뭐 100점 기준으로 하게 되면 85점. 85.4 네. 또는 6 이 정도 되겠네요. 예. 점수가 좋네요. 그래서 이 지금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 그러고, 뭐 지방세 징수율 같은 게 굉장히 높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 예산, 주민 참여 예산이라 그러죠. 이것도 비중이 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서 재정 역량 분야 성과가 특히 우수해서 이번에 좋은 점수를 예.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이 전남 순천시, 대구, 중구 뭐 이런 순이네요. 시간은 없는데요. 짧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SNS에 이 동영상이 먼저 돌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피해 학생이 뭐 코피를 흘리고 이런 장면이 먼저 확산이 돼가지고 SNS를 본 분들이 이제 공분을 또 토로하고 또 국민청원도 청와대에 게시를 해서 또 예. 13만 6천여 명 정도가 이미 동의도 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경찰이 일단 이제 그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글쎄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런 그 그것도 가해 중학생이. 행위들이 예. 그러게 말입니다. 좀 은근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가끔 좀 출연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 절기상 추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죠. 그래서 오늘 요즘 이럴 때 완연한 가을을 느낍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는데요. 가을 많이 느끼시나 봐요. 문자 제법 들어오네요. 5886님, 풍성한 먹을거리와 전국 축제 소식에 가을을 느끼신다고요? 5698님, 찬물 샤워가 싫어질 때 가을임을 실감합니다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을 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는 이 찬물이 좋았어요. 안에 습기가 차서 그랬는지. 근데 엊그제부터 뜨거운 물로 이렇게 설거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가을이 온 겁니다. 5998님, 마당에 주렁주렁 열린 풋대추에 자꾸 손이 가네요. 가을입니다 하셨어요. 시골 풍경이 그려지는데요. 6658님은 아침 출근길에 옷깃을 여미며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몸이 움츠러질 때 가을인가? 그리고 사진처럼 높고 파란 하늘을 우연히 봤을 때 가을을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4597님, 코트로 멋을 낸 가을 멋쟁이들을 볼 때 가을이구나 하고 느끼셨다고요? 또 선풍기 끄고 이불을 당기는 것도 그렇고요. 이불이 또 두툼해졌죠, 그새. 1003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원함을 넘어 추위를 느낄 때와 아파트 공터에 붉은 고추가 널려있을 때 가을을 느끼신다고요. 5006님, 뜨거운 햇살 맞은 승용차 문을 열었는데 후끈하지 않고 따뜻하네요. 가을이 왔네요 하셨고, 3331님, 점심때면 시원한 냉면이나 밀면이 땡길 때가 엊그제였는데 이제는 따뜻한 국밥이나 뜨끈한 우동이 당기는 걸 보면 어느새 가을인가 봅니다 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뭘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처음 들어오셨어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리고 4640님, 가로수 은행이 인도에 떨어져 피해 다니기 시작할 때 가을이 왔구나 느낀다고요. 그 냄새가 참 그렇죠. 그래도 우리에게 가을을 느끼게 하는 은행. 4640님도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은 어느 때 이 완연한 가을을 느끼시는지, 가을이 왔음을 느끼시는지 그 순간들, 그 풍경들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들으시는 분들 유튜브 게시판으로도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남아있어요. 자, 지역 소식 오늘은 부산 먼저 가보겠습니다. 권보람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 네, 요즘은 각 지역마다 좀 특성화된 골목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부산에서도 그 특성화된 골목 현장을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로 2회째를 맞은 2019 부산 골목마켓 페스티벌 박람회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네. 지난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이 최근 관광 트렌드로 떠오른 골목을 소재로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마련한 행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골목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골목 추억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이 됐는데요. 특히 그 어릴 적 골목에서 친구들과 함께 했던 추억의 게임들 기억하시나요? 고무줄, 공기놀이 맞아요. 뭐 많죠. 네, 저는 고무줄놀이,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것도 자주 했죠. 했고요. 예. 술래잡기도 좀 이런 걸 자주 했는데요. 이렇게 좀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는데 뭐 그뿐만 아니라 딱지치기, 비석놀이, 제기차기 등도 해보는 시간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인지 요즘 어린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어른들도 직접 가서 놀이를 즐겼겠군요. 네. 예. 그러면 뭐 서울의 경우도 골목길이 관광 명소가 된 곳이 참 많거든요. 네. 부산에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요즘 리단길이라는 그 단어를 붙이는 추세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리단길에서 시작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옛 해운대 그 역사 뒤쪽에 해리단길이 요즘 SNS상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네. 부산 연제구 망미동에도 카페부터 동네 서점, 식당 등이 골목 상권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곳도 망미골목 또는 망리단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뭐 뿐만 아니라 온천천 카페거리, 점포 카페거리, 뭐 감천 문화마을 등 각 골목을 대표하는 상인들이 또 이곳 행사에 참여하면서 직접 마켓을 열기도 했는데요. 예. 골목 마켓 현장에서 시민들과 상인을 만나봤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냥 좀 유익한 것 같아요. 골목 상권 살리는 취지도 좋은 것 같고 그런 게 더 좋아요. 상권을 좀 살리고 문화를 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권 살리시려는 노력이 보여서 열심히 지금 사고 있어요. 고구마 말랭이도 사고 뭐 옛날 장난감도 사고 추억 삼아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요. 재밌어요. 거기 낙동강이랑 근처에서 뛰어놀고 홍합 잡아다가 같이 삶아서 나눠 먹고 그랬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활성화되면 소상공인들한테는 어쨌든 좋은 일이라고 생각도 하고. 네. 여기서 지금 어떤 물건들을 판매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은 이제 지금 부산 사투리 엽서북 이걸 판매하는. 그래서 저희들 부산 대표 관광 기념품으로 선정도 됐고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고 지역도 좀 알리고 사투리도 알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숨어 있는 지역의 그 명소를 좀 찾아서 이렇게 엽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골목하면은 상인들에게는 생계를 이어가는 터전이잖아요. 네. 이 골목 상권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날 골목 마켓에서는 또 강연을 통해 골목 상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그래서 그 강연들이 이루어졌어요. 이 강연자로서는 방송인 홍서천 씨도 함께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 한때 이태원 경리단길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 상인들과 또 건무주 등과 함께 이뤄냈던 경험과 노하우를 네. 부산 골목 상인들과 나누고자 했고요. 강연 현장에서는 골목 상권과 더불어 이 도시 재생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시도를 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며 스토리와 콘텐츠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네. 네, 끝으로 부산 골목 상권 상인들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봤는데요. 방송인 홍석수 씨와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팀 윤기남 주무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 여러분들, 홍석철입니다. 사실 저도 자영업자로 지금 17년째 외식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힘든 거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주분들 그리고 또 우리 지자체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실용적으로 정말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도움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망하지 않는 그런 멋진 정책들 그리고 멋진 골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부산시청 소상공인 지원 담당과실 윤기남 주무관입니다.
관광 트렌드로 뭐 골목에 대해서 이제 찾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특히 부산 골목에 대한 소재로 해서 이런 축제를 해보면 좀 재밌고 또 골목 상권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축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 골목에 계신 상인분들이 나와서 골목 마켓을 직접 구성을 하셨고요. 한편으로 또 관광이라든지 SNS에서 골목에 대해서 좀 더 소개되고 여러 가지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이걸 기회로 해서 상인분들이 힘내셔서 골목 상권이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도 좀 살아나길 바랍니다. 네, 이 유럽의 어느 골목들은 막 관광객들로 넘쳐나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이렇게 좀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고 또 시민들은 어저 추억까지 돌아볼 수 있는 게 골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각 골목의 특성에 맞는 이야기와 콘텐츠로 좀 잃어버린 상권 부활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권보람 리포터 소식 고맙습니다. 이번에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천소영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입니다. 네, 이 전주에는 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주거 정책이 마련됐다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바로 해피하우스 사업인데요. 네. 단독주택, 다세대, 또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 사업입니다. 2009년 인후이동 주민센터의 전국 1호 센터가 문을 열었고요. 이게 점차 확대가 되면서 현재는 전주에 4개 센터 총 3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한데 해피하우스 말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네, 그렇죠. 이 해피하우스는 말 그대로 행복한 집을 의미하는데요. 네. 아파트의 경우 누수나 수도, 배선기구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관리실의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만 그렇죠. 단독주택은 따로 관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점검이나 보수 이런 주거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특히 나이가 드시거나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는 이 또한 더욱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 생활을 마련해주고자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주거복지과 안경수 주무관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네.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해피하우스 센터에서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경로당 앞에서 집수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하우스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서비스를 해드리는 사업이에요. 서비스 항목으로는 외관 집수리 개념이 아닌 내부에 들어가는 그런 부속들을 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해피하우스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전주시 전 지역에 대해서 다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이자, 주거약자가 우선 대상이시고요.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되시는 분이면 무조건 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 사각지대에 놓이는 취약지역 가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이렇게 농촌주택까지 서비스 진행할 계획이에요. 아유, 맞춤형 서비스 꼭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현장 어디입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전주에서 한 차로 10여 분 정도 떨어진 추동마을 경로당에 다녀왔는데요. 예. 이곳에서 농촌마을의 해피하우스 서비스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사실 도심 시민들은 해피하우스를 많이 알고 이를 또 이용하고 있지만 도심을 벗어난 외곽 농촌주택의 경우에는 정보가 좀 부족하거나 또 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네. 이 점을 좀 고려해서 이제 농촌 지역에 직접 방문을 하고 홍보도 하면서 긴급한 시설은 바로 복구도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하, 많이들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됩니까? 네,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무상으로 전등과 각종 환기시설, 수도 누수 부분을 교체해주는 것은 물론 기구류와 양변기, 세변기 그리고 전기 부분까지 집 내부에 관련된 28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수와 수리가 진행이 됩니다. 네. 특히 전기 분야는 전문 인력과 함께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까요. 특히 안심할 수 있었는데요. 주민 모두가 이런 서비스가 있냐며 좋다는 말을 계속 하셨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담아봤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양로당서도 오고 우리 식구들도 오고 뭐 이렇게 와서 고쳐주더라. 자랑해야지.
운손잡이 같은 것을 고장났을 경우에 자주 연락을 주시는데 제가 타지에 살다 보니까 어머니 집을 자주 방문을 못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런 서비스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고쳐지는 것도 좋은데 오는 것도 반갑고 하는 것도 반갑고 다 반갑지. 엄두가 안 났는데 이렇게 와서 해주니까 좋아요. 전등도 오래돼가지고 형광등이 다 낡고 그랬는데 LED로 바꿔주시고 또 환풍기도 작동이 안 돼가지고 불편했는데 그것도 다 수선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네, 이 서비스 이제 수선 이런 거 다 무료인데 부품 교체비도 안 받습니까 혹시? 네, 다 무상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네. 거 외에 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해피하우스에서는 40여 가지 넘는 공구 대여 서비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일생생활에 유용한 소규모 도배나 도색, 정리 수납을 배우는 리폼 교육 등 주거에 관련된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또 리폼 교육 같은 경우는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을 받아서요. 15일부터 18일까지 무료로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 접수는 해피하우스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후 진행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주거정책 사업이 많이 알려져서 많은 시민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됐으면 그러게요. 좋겠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피하우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소영 리포터였습니다. 자, 오늘 문자는요. 오늘 절기상 추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인데 여러분은 어느 때 이렇게 가을을 느끼시는지라는 주제의 문자였는데 오늘 문자 주제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9624님이 아내는 이불장 안에서 벌써 전기장판을 꺼냅니다. 날도 좋아서 어디 여행 가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나는 게 가을인가 보네요 하셨어요. 1644님 부산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여름에는 건조함을 느끼지 못했던 피부가 이 건조하다 느낄 때 가을을 느끼신다고요. 피부로 느끼시는 분이네요. 4005님 맨발로 구두 신고 출근하는데 발등이 시리네요. 가을 맞아요. 라고 하셨고 0972님 말이 살찌는 게 아니라 제가 살찌는 걸 보니 가을인가 싶네요. 식욕이 막 나죠. 예, 뭐든지 맛있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6740님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시던 아내가 따뜻한 걸로 마실 때 가을을 느낍니다 하셨고 5328님은 자전거 타고 한강 달리다 보면 산책길에 억새꽃 피어있고 억새가 피어있고 맑은 하늘에 새털구름이 예쁘게 펼쳐 있습니다. 또 새벽에 창문을 닫게 되는데 완연한 가을을 느낍니다 하셨어요. 6679님 창원에서 문자 주셨어요. 산에 단감 익는 거 보면 가을이 오는구나 싶다고요. 8211님 들판에 잠자리떼가 논이는 걸 보고 있으면 가을은 가을이구나 싶다고요. 그런가 하면 9377님 이른 아침 찬 공기 맞으며 홀로 걸어갈 때 옆구리가 시려올 때 사랑하고 싶다라고 느끼면 또 가을이 왔네 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자,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요. 9624님 또 4005님 9377님 이렇게 세 분께 먼저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34분 됐고요.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최영우 씨 전해주세요. 네, KBS 날씨 정보입니다. 태풍이 지나고 무난한 한 주의 시작이자 추분 절기가 찾아왔습니다. 태풍 타파는 오늘 오전 9시 독도 동쪽 부근 해상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돼 이제 태풍의 일생을 마감했는데요. 그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동쪽 지역 중심으로 그 여파가 좀 남아 있습니다. 강풍 경보 현재 울릉도 독도에 남아 있는데 점차 오늘 오후에 해제가 되겠고요. 풍랑주의보가 남해 동부 앞바다, 먼바다, 제주 남쪽 먼바다 중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역시 오늘 오후나 밤에 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동해바다 대부분은 현재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해제가 되면서 오늘은 하루 정도 이 동쪽 지역 바다에 풍랑경보는 유지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으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을 되찾았고 가끔 구름이 끼고 있지만 여전히 깨끗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상황도 오늘 좋은
좋음, 내일은 좋음에서 보통 상황 유지하겠고요. 오늘 일부 지역, 다만 남해안이나 경상도 쪽으로는 비나 빗방울이 현재 좀 관측이 되는데 조금 더 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서 다소 쌀쌀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내일 아침에 주의를 하셔야 될 텐데요. 오늘 낮 기온은 우선 서울, 세종, 대전이 25도, 광주 24, 강릉 20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6도 분포인데요. 내일 아침 이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서울이 15도, 또 수요일도 15도 선을 유지하는 등 아침에 제법 쌀쌀해지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높아서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6도, 수요일 27도 등을 유지해 내륙 중심으로 일교차가 많이 벌어지겠고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서 제주와 남부지방 중심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 오는 곳이 좀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6도입니다. KBS 날씨 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이어드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윤여은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고속도로 교통량은 많지 않은데요. 다만 돌발 상황으로 어려운 곳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여주분기점과 감곡 사이 일체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5km 구간에서 정체가 극심합니다. 주변 국도로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바람 부근 2차로에 낙하물이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청주 부근 3차로에 장애물이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전엔 한남에서 서초와 죽전에서 수원까지 밀리고요. 서울 쪽은 작업 여파로 기흥에서 수원 사이 1km, 이후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소래터널에서 송내, 반대쪽은 서운분기점에서 송내 사이 차가 많습니다. 서울시내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은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은 작업 여파로 행주대교에서 성산까지 밀립니다. 이후로는 여의도 구간과 반포에서 청담 사이 정체고 강변북로 구리 쪽은 가양대교에서 반포, 일산 쪽은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 달 내내 수사했음에도 조국 장관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검찰이 또다시 무리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특검을 거듭 촉구하며 조 장관이 기소되더라도 파면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권은 끝장과 막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 부대표들은 오늘 회동을 하고 26일부터 다음 달 1일에 걸쳐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고 다음 달 28일부터 3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등 정기국회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가수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시작된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오늘로 종료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적용이 다음 달 예정대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0여 년 만에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된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관련해 민감용 경찰청장이 수사의 제일 목적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며 공소시효가 지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제주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디어 제주의 김용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훈입니다. 네, 먼저 이번 태풍 타파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곳이 제주였는데 네네. 지금 상황은 어떤지 또 피해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파란 하늘이 보이고요. 네. 그런데 주말 이틀은 비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폭탄, 물폭탄이 이틀 내내 쏟아졌거든요. 예.
시간당 30mm가 내리기도 했고 어리목은 이틀간 779mm가 내렸고요. 기록적인 폭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내권도 400mm 넘게 온 곳도 있었습니다. 네. 또한 정전 피해도 있었고요. 3,335가구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고요. 인명 구조도 2건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이 하늘길은 결항이 많아서 또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m를 넘기도 했거든요. 예. 이번 저 태풍 경보로 어제 하루만 470편 이상이 이제 결항됐는데 다행히 어제 오후 8시 이후에는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 뜨지 못한 항공편이 있어서 연결편 관계로 지연되는 것도 이제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공항 이용하는 분들은 출발 전에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 제주에 농사 짓는 분들 참 많은데 이렇게 가을 태풍이 이어지면서 참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이런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특히 밭농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시기는 이제 밭작물이 이제 뿌리를 이제 내려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이제 수확을 많이 하는데요. 예. 태풍이 앞서서 링링도 있었고 이번에 텃밭까지 이제 영향을 주다 보니까 네. 대체 작물을 또 심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예. 자, 제주 태풍 소식을 좀 들어봤고요. 자, 요즘 제주도에 또 뜨거운 현안은 뭡니까? 오늘 제주도의회가 이제 열렸는데 환경도시 이제 위원회 회의에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진정의 건이 이제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이게 뭐 어떤 계획입니까? 서귀포시 도심을 통과하는 도로인데 수립된 건 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65년. 아유, 한 55년 됐네요, 벌써.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도로입니다. 추진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이제 도로 개설하겠다고 이제 행정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백지화는 또 그 일부 시민들이 백지화를 이제 요구하면서 생각이 서로 이제 서로 다른 생각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의회까지 문제가 지금 들어온 상태인데 행정은 추진하는데 일부 시민들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일단 그 도 입장에서는 왜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이유입니까? 우회도로를 또 생기길 원하는 시민들이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행정에서는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다. 서귀포 시내 교통이 복잡하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하는 시민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이 지가 상승도 좀 생각을 하실 분들일 것 같고 근데 교통이 그렇게 복잡해요 정말? 아니 실제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서귀포 왔다 갔다 해보는데 그렇게 막 저는 느껴본 적도 없고 그러면은 교통이 복잡하다고 하면 이제 통계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보니까 요거 관련 통계는 또 없더라고요. 또 이제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은 우회도로가 생기게 되면 여기 또 100년 가까이 된 소나무 숲이 있거든요. 100여 그루 이상 또 이제 잘려나갑니다. 소나무가. 그리고 백지화 요구하는 시민들이 이 도로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 구간에 이제 가칭 서귀포의 이제 교육 벨트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런 점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귀포시 우회도로 건설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그 주변의 교통이 혼잡하다라는 주장인데 실제 뭐 관련된 통계는 없는 것 같고 반대하는 사람,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 주변에 그 소나무 숲이 사라지고 또 이제 교육 벨트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이유인데 얼마나 많은 교육 시설이 있길래 교육 벨트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는 겁니까? 우선 여기 도로 폭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왕복 6차선 폭 35m 도로거든요. 여기에 이제 도로가 생기면은 여기 어린이들이 굉장히 유아들이 자주 이용하는 제주 유아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이제 도로가 이제 바짝 이제 붙게 되고 또한 서귀포 도서관이 있고 서귀포 학생문화원이 바로 이제 도로하고 붙게 되고 또 인근에 조금만 더 이제 가게 되면 뭐 서귀중앙여중도 있고 서귀포 고등학교도 있고 여러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 출입이 꽤 많겠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앞서 90몇 %까지 진행이 됐다고 하셨는데 뭐 어느 단계예요?
토지 매입은 지금 90% 정도 됐다고 하는데 토지 매입이 네, 예. 나머지가 지금 남은 10% 남은 교육시설을 교육시설 땅을 또 이렇게 사들여야 되는데 예. 아직은 그게 돼 있지는 않고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대가 아까 이제 교육 벨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어린이하고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 그 앞에다 그냥 일반 도로가 아니고 지하 차도로 만들어 달라. 네. 이렇게 좀 교육청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논의가 되다가 지금 서로 이제 맞질 않아 가지고 그 예. 이후로 지금 사업이 지금 그렇군요. 중단돼 있습니다. 네. 뭐 이 공사도 시작된 건 아니고 사업 진행 네. 상황으로 보면 이제 토지 매입만 한 90% 됐고 네네. 그 외에는 이제 뭐 아무것도 진행은 안 되는데 대안으로 이제 그 학교 교육 벨트에 지하차도를 만들자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뭐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요. 네, 서로 얘기 나오다가 예. 처음엔 60m 이상 했는데 좀 그 절반으로 줄이자. 네. 그러니까 교육청은 좀 더 길게 잡아야 되고, 어허. 행정은 그냥 제주도는 그러지 말고 좀 더 줄이자. 예. 그런 논란도 있고 또 지하차도 만들게 되면 당연히 그 사업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렇겠죠. 지금 네네. 그 사업비 어느 정도 예산한다고 하셨죠? 전체 사업 규모가 1,200억 원을 넘거든요. 아, 그래요? 이 중에 또 구간은 3개 구간으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구간이 이제 1구간인데 네. 여기에 들어갈 예산이 한 400억 정도 이제 잡고 있습니다. 어이구, 꽤 많은 돈이 들어가네요. 어쨌든 지하차도로 하면은 그 주변은 이제 다시 어떤 도심의 어떤 숲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숲을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지하차도를 하더라도 네. 숲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굳이 또 지하차도일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까? 그렇죠. 그 안전 학생들의 때문이고, 안전? 예. 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아예 그러지 말고 네. 백지화를 해달라. 아예 그래야 백지화? 녹지도 살아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안이겠네요, 서귀포시에선. 어쨌든 지금은 잠정 중단 상태인데 뭐 맞습니다. 행정이 이 도로 만들겠다고 추진하면은 또 이 제주도 내에 또 다른 놀랄거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주도가 논란거리가 많은데 대부분은 각종 개발로 이제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만일 도심에 이제 도로를 만들게 될 경우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단순히 차량을 위해서 도로를 만들지 아니면 녹지를 살릴지 이것에 대한 서로 이제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보는 그런 예.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또 공론화 작업이 필요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식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미디어 제주의 김형훈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바다에 떠있는 수많은 섬들. 쉽게 갈 순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섬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조용히 품고 있는데요. 전국 일주 초대석, 오늘은 이 섬들 가운데 이 통영섬의 이야기를 찾아서 구석구석 발걸음을 옮긴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도 통영섬의 저자세요. 최정선 작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행작가 최정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영 언제나 가고 싶은 곳인데 지금 그건 날씨 어떻습니까? 네, 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지금은 조금 잠잠한 상태고요. 예. 아직까지 먹구름이 좀 끼어있는 아, 상태인데. 그래요? 네, 지금은 비가 그쳤습니다. 태풍 타파로 인해서 피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어제 좀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좀 많이 오는 정도였고요. 육지는 좀 그렇게 큰 피해는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섬은 아무래도 강풍 때문에 많은 섬에 계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그렇겠죠. 겪으셨을 거예요. 예. 대편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책을 쓰신 분인데 이 통영 섬에 대해서 이 책 내용은 좀 더 깊숙하게 섬 이야기를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특별히 섬 이야기를 쓰신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통영하면은 예양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네. 뭐 박경린 선생님이라던가 뭐 대여 김춘수 선생님, 청마 유치한 선생님, 그리고 현대음악의 거장 윤희상 선생님으로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양의 도시라고 불리고 여기서 볼거리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뭐 저에게는 통영 그 자체가 아름다운 곳이지만 섬에서 느낀 기쁨이 더 크더군요. 그래서 저는 또 섬으로 가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섬을 가게 시작했어요. 예. 섬의 도시인 부산에서 결혼을 하면서 통영에 오게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에서 받았던 지친 심신을 달래고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좀 자유를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아하.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쩌다 섬을 가게 됐는데 너무 그곳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책까지 쓰셨어요. 네네 그렇게 예. 되었습니다. 지금도 자유롭고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네, 지금도 통영에는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알지는 못하지만 자연과의 이런 교감이 있는 곳이라서 너무너무 예. 좋습니다. 사실 뭐 유명한 섬들 소매물도 욕지도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게 장사도 이런 거 통영 쪽에 있는 섬 맞죠? 네, 근데 거기는 되게 유명한 관광지지 않습니까? 예. 관광섬이라서 그런 거밖에 되게- 몰라요, 제가. 네. 가보진 못했고 직접. 네, 뭐 관광철이라던가 뭐 예. 어떤 주말이면은 탐방객들이 굉장히 많아서 섬 자체도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섬보다는 통영에는 의외로 섬이 되게 많은 곳이에요. 경남에서 570개로 최고로 섬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예. 뭐 유인도도 41개로 어허. 많아서 또 그 관광섬보다는 좀 주민들과 오롯이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 섬을 예. 느낄 수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전 추천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사는 곳, 그 섬이 무려 41곳이나 된다고요. 네, 41곳이고 이번 책이 그런 예. 41곳을 둘러보고 나온 책이거든요. 아하. 네, 제가 뭐 섬에 대해서 좀 추천을 말씀하셔서 제가 추천을 한다면 이번에 얼마 전에 해양수산부에서 가을에 걷기 좋은 섬 9곳이 선정됐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통영 항림도와 비진도가 소개되었던데 그 두 섬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먼저 항림도인데요. 다라 선착장에서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무척 가까운 곳에 있는 곳입니다. 네. 새섬이라고 불리는데 이곳은 2007년 정보화 마을로 지정된 곳이고요. 예. 이곳에 항림 8견이 있습니다. 그 새섬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학이 있는 서식지인 천년수린이 여기 있는데요. 이곳이 네. 가장 으뜸이고요. 그 다음에 대문 강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하루에 2번 정도 대문이 열리고 그 사이로 이제 물이 들어오는 것인데 네. 여름에는 이곳에 수영도 즐길 수 있고 바지락 체험도 즐길 수 있어서 아하. 가족들이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예. 비진도인데요. 비진도, 예. 네, 바다 백미길 6곳 중에서 굉장히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히는 곳이고, 네. 이곳의 선유봉 같은 경우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래요. 네. 뭐 더 많이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항림도하고 비진도까지만 좀 소개를 받도록 하고요. 앞서 섬에서 어떤 자유로움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또 어떤 분들은 왠지 좀 고립돼 있는 느낌? 그래서 답답하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이 무인도 이렇게 취재하러 다니실 때는 좀 무섭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무래도 혼자 가면 조금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또 섬에 주는 그 고립감이라던가 또 거기서 오는 해방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혼자 가는 것보다는 외진 곳이나 위험한 동물과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돌발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혼자보다는 마음 맞는 친구와 또 네. 꿈을 꾸려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작가님도 항상 동행자가 있으셨겠네요. 네, 저희 든든한 동행자 저희 남편이랑 함께 예. 이렇게 주말마다 섬을 이렇게 다니곤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 결혼하면서 이제 통영에 살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여행자로서가 네. 아니라 이제 거주자로서 바라본 통영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요?
통영의 진짜 모습, 일단 저 상황부터 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통영에 왔을 때 제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통영 자체가 되게 낯설고 굉장히 텅 빈 도시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 부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번잡하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낮에는 사람들이 거의 만날 수가 없어서 왠지 증발해버렸다는 그런 느낌이. 증발해버렸다, 사람이. 네.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를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고 그거를 보도 못한 남편이 통영을 돌아보고 한번 일기처럼 기록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하고 공유를 했어요. 네. 그래서 통영을 이것저것 둘러보고 매일매일 일기처럼 글을 적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영이 너무 아름답고 사랑에 빠지셨군요, 통영과. 네, 멋진 곳이 사랑에 맞습니다. 사랑에 알겠습니다. 빠졌습니다. 예, 이제 네. 가을이라 여행 다니는 분들 많아질 텐데 섬 여행할 때 특별히 알아둬야 될 것, 챙겨야 될 것 뭐가 있을까요? 네, 섬 여행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시간 계획입니다. 네. 그 섬에 들어가서 자칫 배 시간을 파악하지 못하면 낭패 보는 일이 있는데요. 항상 배 시간을 꼭 챙겨주시고요. 네. 섬에 배를 타기 좀 거북하신 분들은 섬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통영 케이블카를 타고 미륵산 아하. 정상에 가시면 통영의 모든 섬들을 보실 수 한눈에 있어요. 다 들어오겠네요. 위에서 네,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자, 네. 끝으로 통영에 있는 섬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교통편이라든가 아니면 이 교통편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안내해 주시겠어요? 네, 통영섬 요즘에는 대중교통이 제일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섬은 배편이 유일한 교통입니다. 그래서 신분증 꼭 챙기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섬 출항 시간, 그다음 입항 시간은 꼭 숙지하셔야 되고요. 보통 현장에서 구매 많이 하시는데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 최근에 가고 싶은 섬 앱을 한번 이용해 봤는데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네네. 저도 사실은 항상 현장 구매를 하다가 처음 이용해봤는데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가보고 싶은 섬. 네. 아니면은 그 인터넷 가보고 싶은 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가고 싶은 섬을 한번 검색하시면 되시고요. 예. 안내 전화 같은 건 1544에 1144로 확인해 보시면. 1544에 1114. 아유, 꼼꼼하게 안내 잘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도 통영섬의 저자 최정선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 가을을 느끼는 그 순간 언제인지 좋은 문자 많이 주셨어요. 선물 받으실 분들 게시판에 올려놓고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3시 5분 잊지 마세요. 이규현이었습니다.